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손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정신과적 응급 및 위기관리 내용입니다. 다소 내용의 주제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또 찬찬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응급 및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빨래를 넣는 사람도 있고 기타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를 하는 사람, 꽃을 가꾸는 사람, 그리고 용변을 매우 즐겁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침대에서 개운하게 잠을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누렸던 일상들이 이러했을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워야 하고 늘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열이 나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고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또 혹시 나의 기침이 또 나의 어떤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을까 기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 일상의 변화를 좀 전에 말했던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제약처럼 다가와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라는 보도들도 많고 또 우리도 실제 생활하면서 당사자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의 회복을 독려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았을 텐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이런 관계들을 조금 소홀하게 해야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가족의 어떤 돌봄의 부담감 그리고 또 저희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사회적 단절이랄지 또 제한된 활동 범위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저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 역시도 비대면 서비스나 IT,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핸드폰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령이 5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하고 20대의 당사자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환경에 적응하고 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응급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정의하는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는 정말 의사나 또는 학계나 그야말로 법적 정의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사고, 행동, 기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라도 나 또는 타인에게 안전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 소위 말하는 자타의 위험성이 커질 때는 저희가 응급이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정 병리적 병명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발현돼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다 기억하실 거는 나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응급 상황이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질환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조현병이랄지 급성기적으로 오는 정신병, 그리고 기분장애,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들을 포함한 또 최근에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코로나 우울로 인해서 실직이라지 스트레스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극단적인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술 때문에 사건 사고랄지 또 약물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중독성 약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남양 유럽의 무슨 황모 씨가 약물과 관련돼서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정한 주요 정신질환의 분류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응급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은
치료자들이나 또는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항상 늘 자기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를 포함한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기준이냐라고 법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3조 2항의 제2호인데요. 법적 내용입니다. 이혼 기준을 판단할 때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유학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에 안전을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성이 가해질 때를 말하겠죠. 또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인정되는 거고,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 폭력성을 가하거나 자해를 했거나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게 관찰을 좀 하거나 보살핌을 제공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 위해를 가한 경우,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급박 위험, 목숨에 자해 시도랄지 자살 시도랄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이겠죠.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이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또 자살을 재시도할 수 있다. 폭력성이 강한 분들은 대처 방법이 폭력이기 때문에 제4, 2, 3차의 폭력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낙인을 찍기보다는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고, 그때의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응급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정신과적 응급위기 개입 상황이 어떠했냐? 보통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해서 1577-0199 또는 1393 들어보셨을까요? 특히 최근에 연예인 자살, 고 박지선 씨가 있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좀 충격이었는데, 그 기사가 나고 나면 꼭 그 아랫단에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말 못할 우울이나 힘적인 힘듦이 있을 때 1577-0199나 139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들이 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주로 정신건강센터나 광역 단위의 센터들 안에서는 1577-0199를 전화를 주야간에 하시면 전화 응대로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 현재 위기상인지 아닌지를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고, 때로는 경찰이나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서 야간에도 응급입원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거나 위해상황이 판단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전 상태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가족과 연동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서비스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요청하면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원 정보도 제공하기도 하고, 정신질환 및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전화 상담도 하기도 하고, 필요시 112나 119로 연계해서 혹시 그런 경우 있죠. 따로 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집안에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혹시 집안에서 구독사를 하거나 노인들 같은 경우, 또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고립적으로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찰을 요청하거나 소방을 요청해서 경찰과 소방이 같이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드물게는 쓰러져 계시거나 아니면 자해 시도를 하셨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병원을 이송하고 또 응급치료를 하시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요청으로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응급출동도 하는데요. 전국에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부산, 제주 현재 6개 지역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전화 상담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응급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안내도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서 활동도 하시고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할지
자기 증상 관리랄지 약물에 대한 도움도 받으시고 치료적 관계도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도는 그런데요. 시군구, 내가 사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예요. 여기는 광진구에서는 응급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받나, 보통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정신건강복지법 43조에 의해서 자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대상자를 발견한 곳에서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나 의료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에서 이분이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첫 번째 출동이 된 소방경찰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전문진과적 위기분류를 평정을 하고 여기에서 위험수위가 높구나, 그러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할까 아니면 입원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최종 판단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저희가 병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들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이제 강제 입원을 하고 있어, 누군가 입원을 시켜라고 말씀하시지만 응급 입원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자타의 위험성에 의한 판단을 하고요. 보통은 경찰, 발견자 등에 의해서 응급입원을 이루하면 의사나 경찰이 응급입원에 대한 것들을 동의하고 응급입원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최소 3일 이내에 전문의가 진단해서 입원이 필요한 것들을 하거나 그게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입원 절차가, 나는 입원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과정들이 행정적으로나 개입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어렵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동에 또 치료진이나 동료들이나 또 가족들과 치료적 유대를 잘 유지하시면서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타 위험성이, 보통 응급입원은 72시간 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요. 이 3일 안에서도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타 위험성이 있고 안전하게 치료적인 환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판단하면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진단보호를 요청하고 또 이 안에서 경찰이나 전문의나 전문의들이 진단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구에, 제가 광진구에 사니까 제가 광진구 내에서 50대 여성이잖아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아닌데 상태가 매우 나쁘면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시면 저도 또한 이렇게 경찰이나 전문요원이나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광진구에서 진단보호 요청에 대한 의뢰를 해주면 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은 보통 법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거나 그 기간 이내로 해서 증상이 안 와내면 퇴원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단 및 보호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진단에 의한 입원을 하고 2주 내에 이 사람은 진료가 더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사 두 사람에 의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지속 입원을 하고 증상이 안화되고 나면 퇴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안에도 추가 진단이라는 말도 있고 입원 적합성 신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입원이 적합하다 아니다,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중간에 퇴원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위기상황, 응급상황일 때 내가 상태가, 내 건강이, 나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판단이 있을 텐데 이 판단들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억압되지 않도록 법적인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원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이나 또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인 과정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 응급 상황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것들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응급 위기 상황일 때의 입원 절차들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죠. 기승전 코로나이기 때문에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입원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보실 때 혹시나도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응급 상황이든 응급이 아니든 간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입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검사 결과에 대한 음성인지 양성인지 또 거기에 따른 행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입원 조치가 될 건지가 판별될 텐데요. 아마 사는 지역에서 선별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실제 기초센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제검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선제검사를 한 건 아닌데 안타깝게도 첫 코로나 발병지가 송도 대남병원이었고 최근에도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재활시설이나 기초센터를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는 선제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코에 면봉을 넣어서 검사하는 것들을 했는데 상당히 편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저희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시스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선별 검사를 해서 음성이다라고 해야만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 또는 양성인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또 양성자만 받아주는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실은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이 굉장히 어려졌죠. 그전에도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입원에 대해서 엄격해졌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분명해야만 저희가 입원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거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쉽진 않아요. 보세요. 모든 게 코로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과 입원을 하려면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결과들을 저희가 포함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법적 근거는 저희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따라서 이게 어떤 법보다 지금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 응급을 포함한 모든 정신과 입원에 있어서 코로나 선별을 받아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입원 경로가 달라집니다. 양성인 경우에는 국가 지정 감염병 전담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이 되는 거고요. 보통 국가기관이에요. 저희 같은 센터들. 예전에 송도 대남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분들이 확진이 많이 됐을 때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료부에 입원병동으로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격리병동을 운영한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충청도에서 또 다수의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병원들이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선별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라고 하면 이 음성인 확인증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니시는 입원 병동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나 가까운 동네 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경찰이나 소방에서 가장 어렵다고 요청하시는 거가 응급 상황인데 코로나 진단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입원이 바로 되지 않고 또 지연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 선별검사를 하는 곳이 지역보건소 선별지도소와 또 정신의료기관 응급실이나 또 이렇게 이제 응급 상황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수도권 내에는 지정병원처럼 몇 군데가 되어 있어서 경찰들이 자타의 위험성 있는 대상자를 모시고 가면 거기서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들이 조금 지역 내에 다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서 입원을 조금 그래도 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택 대기하다 결과 받아서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응급 위기관리지만 그건 평소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를 포함한 질환을 가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나 치료자들이 유기적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잘 증상을 관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입원이 정말 수월하지 않고 응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개입이 안 돼서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면 위기관리지만 응급 위기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위기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약물관리와 증상관리, 일상생활관리입니다. 약물관리는 또 다른 분의 전문가가 아마 교육을 했을 텐데요. 안내를 드렸을 텐데요. 짧게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처방된 약물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약물의 부작용이나 효과를 당사자가 복용하시는 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관에서 재활시설에서 일할 때는 약물 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가서 주치의에게 먹는 약이 뭔지 설명을 듣고 오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떤 게 불편한지를 기록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고 와라. 말하기 어려우면 써서 가지고 가자 해서 이렇게 안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 아마 기관에서 재활시설이나 센터에서 약물 관리는 너무나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뀌거나 또 주변 상황이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나 또는 가족들과 관계를 할지 이제 주변의 여건들에 따라서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약물을 조정하거나 안정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외래는 잘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약물 관리를 위한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혹시 잊어버리거나 내가 좀 너무나 증상에 빠져 있어서 약물을 먹는 거를 잘 못 챙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가족이나 동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기관의 치료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위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게 필요합니다. 실은 모든 위기나 응급은 매 순간이 응급이거나 위기일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정말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이 순간에 누군가가 너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든가 누군가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잠깐 쉬어갈까? 라고 해주는 순간 이게 굉장히 경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치솟을 수 있었던 응급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나 외에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는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받는 약물이나 치료들이 어떠한가를 알고 참여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해야 평상시에 저희가 응급이나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증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 그래서 되게 이제 저랑 같이 재활시설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매일 기분 상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점수 매겨보는 거 해보고요. 뭐 동그랗게 웃거나 찡그리거나 하는 걸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어요. 또는 오늘은 기분 어땠는지 증상은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했다든가 무기력했다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거를 양성, 음성 증상을 체크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어제와 오늘은 내가 활동이 좀 떨어지고 몸이 움직임이 힘들었어요. 이런 고백들 또는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줬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체크하면서 나의 증상을 좀 변화를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들. 물론 내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가. 하지만 또 그런 상황들을 같이 보고 좀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분 변화,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체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게 꼭 내가 아니라 주치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시설에 계시는 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검토받는 게 필요하고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건 잠을 못 자는 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수면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기 쉬운데요. 가장 큰 이제 일상의 변화들을 체크해 보면 기분이나 수면 변화들 요거는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의 증상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변화도 체크해 보는데요. 취미 활동이나 대인 관계, 뭐 가족과의 어울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입원이나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게 더 많아졌을까? 일부 생기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화상으로, 전화로, 톡으로 하는 훈련들이 되셔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들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날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훨씬.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뭐 활용하는 방법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결론은 정신과적 응급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인 증상 관리를 하고 또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는데 거기에는 치료자나 가족, 동료 등과 치료적 동맹을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위기 상황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용자분들,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또는 교육을 할 때 내가 언제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치료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있으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상시에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관리인데요. 규칙적인 생활하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를 유지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다 깨지고 계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일찍 자고 일어나고 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건강시설들이나 이용기관들이 셧다운을 했었죠. 완전히 문을 닫겠다가 최근에 열면서 이제는 시간을 텀을 주고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반나절이라도 또는 외부에서 만나거나 하는 개방된 공간에서 만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면서 좀 활동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밴드도 활용하시기도 하고 카카오 페이스톡 이런 것도 활용하시기도 하고 줌에도 회의를 불러서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 지지 활동이나 동료 활동.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누구랑 통화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뭘 참여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뭘 보는 시간 이렇게 정하시기도 하고 나름의 시간들을 좀 늘리기도 하고 타인하고 접촉 빈도도 늘리기도 하고 이용이나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예전처럼 막 가야 되고 가서 얼굴을 대면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선이든 화상전화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전염병이 코로나로만 맞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활동, 설거지랄지 세탁, 방청소, 또 공원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의 양들도 조금 조정해 보시고 함께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최근에 어떤 이제 재활시설은 공원 산책 같은 걸 좀 같이 하시려고 시간을 맞추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활이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도 좀 활용해 보시고 내가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는데 조금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서로 검토하고 또 각자가 서로 간에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너는 몇 시에 일어났니?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하시면서 체크업도 하고 모닝콜처럼 깨워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정신과적 위기나 또 응급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신과적 응급이나 위기 상황은 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대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입원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신과적 응급 및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도 곧 시작될 테지만 정말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차 한잔 나누는 여유들을 가지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면서 하루하루를 잘 건강하게 살아나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